6.4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율 명지대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그리고 조수진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이슈가 있는데 좀 먼 얘기입니다만 대선 예비 주자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왜냐면 어제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등으로 올라가고 그동안에 쭉 사실은 1, 2등 그렇게 좀 높게 지지를 나왔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4등으로 밀려났어요. 그렇죠? 네. 조 차장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YTN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를 묻는 질문의 1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여론조사는요, 주관식이 아니라 반기문,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여러 명을 제시한 뒤에 이분 중에 누가 가장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답은 박원순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반기문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20%를 넘는 지지율로 상당히 큰 차이로 1위를 했었는데요. 네. 반기문 총장은 원래 임기가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죠. 네. 그러니까 뭐 일정상으로는 뭐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201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40세 이상의 국내 5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외교관 신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 대상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국내에 5년 거주해야 되는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 총장은 한국이 배출한 첫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점, 그리고 최고 국제기구 수장 이런 점도 있고요. 또 서점에 가면은 각 연령층에 맞는 위인전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크고요. 또 중도 성향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캐스팅보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중국 음성이죠. 중국 음성. 네. 2016년 12월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1년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점. 여러 가지가 아우러져서 아마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아마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초 한 일간지에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가장 2017년 차기 대선 주자로 적합한 사람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이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신율 교수님, 반기문 총장의 그 대선 주자 1위,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반기문 영어 교실이라는 게 있대요. 그 정도 되면, 그건 물어보다 마다해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지금 우리 조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사실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파워를 행사하고 실제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그냥 하여간 굴러가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좋은 인권이라든지 분쟁 지역의 싸움 말리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다가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세계 대통령이라고까지 지낸 분이 아니 대한민국까지 자격은 대통령을 하신다는데 이건 감지덕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볼 때에는 국내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둔 이미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로 안철수 현상이 옛날에 있었을 때 비정치적 이미지의 안철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듯이 역시 비정치적인 이미지의 반기문이 지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 초 반 총장이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유엔 사무총장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계속 체류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인들이 그걸 물어봤거든요. 계속 끊이지 않고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한 일간지에서는 1위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치 세력화라는 건 정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거부가 오히려 금방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신선함 뭐 이런 걸로 좀 더 다가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기문, 만약에, 이것도 뭐 가정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나온다면 어느 쪽에 더 어울릴 거로 보세요? 저 여당, 야당. 현재. 지금 한 3년 전인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현상 속에서 안철수 의원이 나타날 때는 네. 야당 후보로 좀 이렇게 누구나 좀 이렇게 어울리게 봤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반기문 총장님이 나오실 때는 예. 현재 그 여당 후보로 예. 다들 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이 그 이전의 어떤 네. 가족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그 조수진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보면은 뭐 지역도 이렇게 캐스팅 보트, 예. 성향도 중도 성향, 뭐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강점으로 작용할 강점으로 수 있다. 작용해서 아마 지금 집권 여당은 차기 정권 창출에 예. 바로 가장 적합한 네. 걸맞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고 아마 아마 사석에서 그분이 지지도 예. 보면은 예. 보수 쪽의 지지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약간 지지율은 보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반기문 총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분석도 좀 나올 수 있지 그런 분석이 않습니까? 가능하죠. 네. 예. 안철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2012년 대선 이후에 문재인 의원에게 뒤진 게 바로 2주 전 여론조사였는데요. 네. 그래서 3위를 했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2위도 아니고 3위구나 해서 기사도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더 빠져서 이제 또 4위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선함, 새정치, 여기에 대한 기대가 또 다른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예. 네, 이런 추측이 조금 가능합니다. 더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다시 지지율을 이제 상승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주어졌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의원이 최근에 보면 되게 뭐랄까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강하게 지금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뭐랄까요,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 이제 야권으로서는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와 문재인 의원이 나중에 장차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철수 의원을 경계하면서 본인이 색깔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려웠던 게, 네. 어찌 말하면 민주당이라든지 야권의 어떤 성지는 호남인데, 예. 호남에서 특히 안철수 의원한테 뒤졌어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거의 어느 정도 총공세를 폈죠, 민주당에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대선 2주 전부터 좀 이렇게 따라잡기 시작을 했던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이 대권의 그 내부 경쟁으로 보자면은 문재인 후보한테는 어쨌든 간에 민주화의 성진 호남에서의 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메시지도 세월호 참사 제2의 강조라든지 예.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야권의 어떤 재정립을 위해서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진보연합하고도 어떤 이렇게 그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발언을 한다든지 예.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보폭을 넓히면서도 그 관역이 보면은 이 호남에서의 어떤 그 지지율의 지지율 우위 확보를 네. 위한 예. 지금 일단은 세월호는 제2의 광주라는 발언이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 호남표의 지지세라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걸 떠나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 광주의 핵심은 저항이거든요. 근데 저항은 빠지고 희생만 있다는 듯한 어투가 바로 세월호는 제2의 광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다시는 겪어서 안 돼. 우리가 정말 그렇죠.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네. 잃어버려서는 안 돼. 가장 슬픈 일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 권력이 만일 일어선다면 다시 광주처럼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저항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차이가 네. 있는 건데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광주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니까. 두 번째. 아니 제가 또 직접 들은 이야기는 예. 총체적 모순의 어떤 이 표현이 역사적인 어떤 이 표출이 바로 광주였다 한다면은 이번에 세월호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 모순이 나타난 거다. 근데요. 이렇기 때문에 같이 본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있는 거죠. 네. 문재인 의원의 자체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그 각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전 대선 때의 전략하고 똑같다고 봐요. 전략적 극단주의. 다시 네. 말해서 자신의 지지층만을 모아가지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먹혔어요. 먹혀가지고 그 야권 성향의 핵심 지지층은 다시 문재인 의원으로
정도로 모인 거는 전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거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확장성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과 같은 스탠스 가지고는 대선 때하고 똑같이 확장성에는 지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저는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다. 이 발언에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치고 발언이 굉장히 과격하고 너무나 정제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11.5%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위라고 해도 15.3%거든요. 네. 근데 새정치연합의 가장 성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가장 기반이 광주인데 광주에서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5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이거는 당의 성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죠. 그래서 어떤 안철수 대표가 어떤 문재인 의원에 비해서 확연하게 잘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또 광주시장 전략공천 이후에 논란이 어떤 진솔한 사과도 못했다. 심지어는 계란 맞을 때도 좀 당당하게 맞고 왔어야 됐다. 너무 어정쩡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의원이 조금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한 후보들 중에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대권을 이제 꿈꾸는 그런 후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벌써 여권에서만 보더라도 정몽준 후보, 홍준표, 원희룡 이런 분들이 아니다 기다 본인들이 말을 조심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얘기도 하고요. 또 야측에서도 박원순 시장도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당선되면 일약 대권 주자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안희정, 송영길 거기에 이제 대구에 나간 김부겸 전 의원까지도 의미 있는 득표를 보인다면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떨까요? 이제 이 거버너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역적으로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앙 매스컴과의 통로가 얼만큼 열려있는 지역에서 도지사를 하건 뭐를 하건 광역단장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단순한 얘기로 경기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그 직을 버리고 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렇죠. 삼선 도전을 포기한 이유도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문수 지사한테. 이게 도대체 KBS가 아마 경기도 총국을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야, 이제 나도 중앙 언론과의 통로가 생겼다. 근데 총국이 생겨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가까운 경기도도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주도는 너무 지리적으로 멀어요. 그리고 우리 원희룡 후보가 들으면 그리고 사실은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일단 도지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묻혀가지고요. 사실은 중앙 언론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사안도 없고 거의 기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슈 메이킹을 하면 되는데 그게 저는 도지사들이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중앙 언론에서 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후에 어떤 대권 경쟁에 어떤 우위를 차지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은 거의 1년 이전부터 대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언론에서 대권 도전과 그 이후에 자기 비전이라든지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중앙 언론에 계속 언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여야에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많잖아요. 이렇게 도백을 하면서 이제 이 정권에 이게 도전할 분들이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어떤 당 경선과 상관없이 최소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도백을 도전하면서 나는 이 도전이나 시정을 충실히 마치겠다. 이런 말을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3년쯤 지나면은 엄청난 결단의 시기가 올 겁니다. 저는 좀 옛날 얘기를 덧붙여 드릴게요. 1990년대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부활한 직후에 지금은 동교동계 좌장이죠. 권노갑 상임고문을 불렀습니다.
전남도지사에 좀 출마하면 어떻겠냐. 예.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권고문이 거절했습니다. 네. 저는 중앙정치에서 중앙부대에서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 된 거고 대통령 보좌하는데도 국회의원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도백을 해야만 바로 행정 경험이 있고 국정 운영 경험을 거친 걸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자리매김돼 있고 더더욱 지금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송영길 인천시장 새정치연합 인천시장 후보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2017년 대선에 나가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봤는데 나가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라고 물었더니 예. 대선 주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해야 지역민들도 더 그래, 밀어줄 더 수 있다. 밀어준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해서 좀 안희정 지사도 뭐 그런 일종의 전략이랄까 뭐 네. 쓰는 것으로. 자,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포인트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지방선거 당장 8일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각 정치인들의 차기 대권을 향한 그런 움직임도 아주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